자, 오늘은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날입니다. 학기 형이 오랜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시인과 천장 춘호 형이랑 하덕규 선배님이랑 할 수 있냐 그래서 해야죠. 네, 그런 겁니다.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이거 하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오늘 매니저 박학기, 매니저 하모니카 박학기, 그리고 우리 더 클래식의 박영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함춘호, 함춘호 씨 그리고 반갑습니다. 난 처음 뵙는 하덕규 선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근데 일단 뭐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나오게 되셨는지. 여기 나오면 공연 터진다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김광진 때문에. 광진이 형이 잘 돼가지고. 지금 그거 하나 믿고 덕규 형도 지금 잘 안 움직이시는데 형 거기 나가 공연 터져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터졌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제발 좀 여러분 많이 보시고 좀 터트려주세요, 제발. 이번 공연 처음으로 이제 같이 우리가 데뷔 45주년이라고 얘기가 나왔거든. 근데 이번 공연 안 되잖아? 끝이야. 왜 그래요? 시작하자마자 끝이에요. 우린.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하덕규님을 모셨습니다. 잘 끌어오셨습니다. 선배님, 얘기해주세요. 네. 올해 무슨 계획이 있으시길래 나오시길 하셨는지. 저희가 4월에 공연을 앞두고 있고 4월에 어디서 막 다 얘기하셔야 돼요. 예. 4월 11일 연세대 11일 대강당에서 연세대 대강당에서 저녁 6시에 신과천장 데뷔 45주년 우리가 덕규 형이 이름을 지었어요. 다시 항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다시 하게 됐는데 처음 공연하는 것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을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지금. 전 일본에 스케줄이 있어요. 그때. 이거는 봐야 되는데. 본다 그러면 꼭 보더라고요, 시경 씨는. 돈을 받은 행사라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개를 일단 한번 돌린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매니저로 오셨는데 박학기 씨가 예, 저는 사실 덕규 형과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선배님도 미술이 전공이신데 형도 미술이 전공인데 제 화실 선배. 오늘 들었어. 어떻게 알았지? 화실 후배라고. 예, 제가 화실에서 재수할 때 덕규 형 음악을 맨날 듣고 형이 가끔 한번 놀러 오시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덕규 오빠 온대요. 노래 쫙 불러주고 가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 그게 제 음악의 가장 큰 어떤 자극이 됐고 사실 덕규 형 노래를 덕규 형보다 제가 더 많이 불렀을걸요. 무명 시절에도 정말 가사를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선배님 쓰신 거를 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고 이렇게 지내시는데 이 시인과 천장 이 공연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전 너무 제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45주년이기도 하지만 두 분이 또 이렇게 정식 공연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둘이서 한 것이 20년 정도 26년 그러니까 2000년도에 했죠. 저 2000년 데뷔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형님이 공연한다고 얘기하고 준호 형님도 통화하면서 하시면서 야 공연이 잘 돼야 될 텐데 너무 큰데 잡은 건지 아닌 건지 몰라 하시면서 얘기하다가 사실 요즘 이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갈 프로그램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있을까 할 때 제일 먼저 얘기가 되니까. 근데 시영이가 워낙 사실 선배들하고 잘 알거든요. 잘 알죠. 데뷔 때부터 잘 알죠. 그냥 선배들하고 너무 잘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줄 알았는데 한 적이 번도 없지. 외식이 없다고 오늘 그러더라고요. 실물 영접을 했습니다. 어쨌든 얘기했더니 본인도 맞아요. 너무 모시고 싶은 형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전혀 출연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냥 형님이 처음 보시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니저 역할을 하고 왔다가 하모니카도 불게 됐고. 예, 하모니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앉았습니다. 박학기가 왔는데 뭐래도 해야죠. 근데 제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오늘 또 매니저를 좀 말씀드리면 학기 형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선배들 너무 잘 챙기고 김광석 선배님 공연을 그렇게 오래 무슨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과 사랑으로 정말 오래. 그러니까 그게 형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그렇죠. 제가 진짜 많이 출연했고 맞아요. 근데 형님 마음이 너무 좋고 이번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여기 시인과 촌장 나오는데 시경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형 근데 제가 스타일이고 팔자고 그러니까 형이란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좋고 하여튼 그래서 학기 형은 오늘 매니저로 오셨고 다음에 형 걸로 한번 나오실 때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더 클래식의 이제 박용준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시인과 촌장 공연을 돈 주고 사서 그렇구나. 보러 갔었던 기억이 정말 뭐 10년 전이니까 뭐 엊그제죠. 뭐라고요? 그럼 나보다 어린 건데요. 형. 어려질 수 있다면 형이라고 할게. 시인과 촌장에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고 팬이었었는데 공연을 하신다고 예전에 연주를 해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팬의 마음으로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도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선 불러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그리고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렇게 방송하기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 진짜 궁금한 게 유튜브도 없어. 뭐 그때 자료도 없어요. 뭘 들을 수가 없잖아요. 라디오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들어야지 뭘 따든지 할 텐데 지금 최고의 연주자인 함춘호 씨가 생각할 때 20살의 함춘호 연주는 어땠어요? 나 그때 내가 최고인 줄 알았지. 아 진짜? 뭘 모를 때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전문가들이 많더라고, 나중에. 나는 노래하려고 그 무교동이라는 곳에 이제 악기 하나 들고 가서 갔는데, 인권이 형이랑 만나서 둘이 듀엣을 하는데 노래를 안 시키고 기타를 계속 시키는 거야. 이 기타를 딱 열심히 쳤는데, 그러는 중에 어느 날 녹음실에서 연락이 온 거지. 너 기타 좀 친다며? 와서 녹음 좀 해라. 그게 이제 녹음실에서의 나의 첫 시작이었어. 세션의 시작.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사실 진짜 우리나라의 함춘호입니다. 진짜로. 뭐. 시경이 일집 제가 있습니다. 예, 진짜 내 유명한 곡을 거의 다 연주해 주신 분이고. 저작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형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데뷔곡도 맞아요. 근데 워낙 목소리가 좋고 잘 맞았어. 근데 공연 때는 다른 아이들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단가가 지금 형님이 세시니까. 단가 바로 내리지. 제필이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예. 너무 컸더라. 걔를 제껴야 돼요. 제필아, 수고한다. 뭐라 할 말은 없구나. 아니 지금 너무 흥분되는 게 이제 첫 곡을 청해 드릴 텐데 마음의 준비가. 마음의 준비를 좀 나 어떻게 하지? 휴지하고 좀 해보죠. 휴지 좀 주시고 첫 곡을 가시나무로. 네, 가시나무 합시다. 진짜 주네 휴지. 여기 울 수도 있어가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나이가 좀 돼야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왜 대단한 건지, 제가 40살, 30살, 20살 때 알던 거랑 아예 다른 차원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멋있고 막 너무 자랑스럽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 우리 직업이 진짜 멋있지. 약간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게 힘이잖아요. 있죠. 근데 음악과 메시지와 연주의 힘이라는 건 그거는 전 우리가 짱인 것 같아요. 난 너무너무 멋있어요. 게다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원래 미술을 안 놓으려고 계속 물감도 만지작 했다가 어느 순간 결국 한 가지고 도구가 다를 뿐 나는 이제 음악 하겠다. 근데 그게 옛날 같았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티스트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 어떤 도구로 내 메시지를 정하냐인데 선배님은 둘 다 할 수 있는데 음악을 선택하신 거고,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미술이 나한테는 더 편리한 도구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테크닉 면에서는 좀 더 물감과 붓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끌리는 건 더 음악에 끌리는 거지. 네. 그쵸. 그래서 주변에서는 다 내가 화가가 될 줄 알았고, 나를 가르쳐줬던 선배들도 제가 음악으로 갔을 때 아까워하기도 했는데 전혀 후회가 없고, 그리고 음악에도 좋아요. 음악은 아직도 나한테 어려워요.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없는 예술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시경 씨 얘기한 것처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음악만큼 구체적이고
그리고 시간의 예술이기 때문에 예. 시각 예술인 미술과는 조금 더 공간의 차이가 크죠. 그렇죠. 예. 그런 탓인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시인과 촌장의 모든 음악을 다 가사를 다 알 정도로 다 아니까 덕규 형의 가사를 보면 그냥 좋다가 아니라 뭔가 그림이 다 떠올라. 그러니까 이게 그림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 정말 이렇게 붓으로 하느냐 멜로디로 하느냐의 차이지. 맞아요. 재료의 차이죠. 재료의 차이. 근데 전 요즘 드는 생각이 저는 사실 싱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뮤지션이라기보다 난 싱어에 가깝다. 나는 어떤 정해져 있는 대본을 연기하고 싶어 하지 내가 다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크싱어 특별히 그렇고 좀 더 시인이고 내 말을 음악과 함께 전달하는. 맞아요. 근데 요즘의 아티스트가 다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어린 친구들이 맞아요. 자기 가사를 자기가 자기 이야기 쓰잖아요. 쓰더라고요. 나를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힙합이 옛날 포크 선배들 같은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잘 써놔. 네네네. 지금 시인과 촌장의 음악이 내가 볼 때 옛날 같으면 뭐 옛날 노래 이게 아니라 그 포크의 그 진짜 오리지널리티가 지금 타이밍에 젊은 시대가 딱 뭔가 맞아떨어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들었어요, 전 지금. 그 지난번 프로그램 보니까 최유리라는 아티스트가 예, 걔도 희한하네. 왔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좀 눈여겨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데 그 친구의 어떤 가지고 있는 태생이 네. 포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자기 얘기하는. 자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요즘 딱 주목받는 새로운 세대의 아티스트들 보면은 다 포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요즘 많이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예전에는 특정 작곡가들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직접 다 가사를 쓰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 때의 아픈 이야기들, 사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대는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힙합이야, 지금 여기가.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MC 하. MC 함. 그래서 이렇게. 함. 더 멋있는데 햄이 햄.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맞아요. 폭싱어는 그냥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없이도 가사에 메시지가 다 담겨 있고. 최유리 씨는 그때 유재가요제 대상 받았을 때 내가 심사했거든요. 야, 유리야 좋겠다. 너 어떻게 하니? 그런데 굉장히 눈여겨봤죠. 그때 사실은 최유리가 거의 금상에 이제 머물렀었는데 네네. 심사위원들이 최유리가 가지고 있는 시적 감수성, 맞아. 그 스토리텔링 하는 이야기, 맞아. 포크예요, 포크. 굉장히 음악적이고 미학적으로 탁월한 어떤 한 팀이 있었는데 최유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시인의 면모가 그거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최유리가 대상을 그때 받았어요. 유재하 가요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어찌 보면 시인과 촌장 막 나오던 그때 80년대 후반 막 그때 음악들, 특히 뭐 동화계획 쪽 음악 이런 동화계, 것들이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저도 그때 이제 막 데뷔 전에 음악을 막 이음악씩 막 듣고 있던 시기였지만 그 전에는 얘기했던 대로 뭐 작곡가들, 편곡자들 정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세련된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음악을 받아서 하는 쪽이잖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주 잘 써진 그 활자체를 보는 것 같았는데 시인과 촌장 뭐 이런 음악들은 그냥 필기체를 보는 것 같았어. 그렇지. 그래서 자유롭고. 그 사람만의 어떤 느낌이 있는. 근데 저는 자켓도 너무 그게 일치했던 게 앨범 자켓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인쇄한 게 아니라 덕경이 그냥 이렇게 크레용 같은 걸로 이렇게 파스텔 이런 걸로 시인과 촌장 이렇게 삐뚤삐뚤 썼단 말이죠. 네. 근데 거기서 오는 그 글자의 매력이 음악과 모든 게 너무 일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거기에 또 함춘호의 기타는 내가 평가한 기타.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타 정말 탁월하고 어느 가수를 만나고 그래도 거기에 잘 스며들어가는 정말 어우러지는 연주자인데 나는 함춘호의 그런 탁월한 면보다도 내가 함춘호를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의 기타가 좋은 이유는 네. 나하고 맞는 그 서정성이에요. 함춘호만한 서정성은 없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알았네.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아니, 나 진짜 오늘 처음 한 거야. 진짜로? 이야기 안 하세요? 내가 얘기를 안 많이 하니까. 얘기했는데 신경 춘호 앞에서는 안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면 춘호야 난 지금보다 옛날 네 기타가 더 좋아. 네. 덕규 형은 오정수 형하고 할 때인가 그죠? 그렇게 하셨고 전 전에? 임건희 형님하고 하셨을 때
그렇게 서로 보다가 같이 팀을 하게 될 때 누군가 이렇게 럼콜 같은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 그 하고 얘기 싶다. 좀 해드려. 오케이. 이제 음악을 하다가 인권형이랑 음악을 하다가 허성우기한테 그 자리를 넘겨주고 나는 형 내 음악을 하고 싶어 그러고 이제 인권형이랑 헤어지고 일단 음악에 대한 방황을 막 하다가 야 멋진 기타리스트가 되려면은 이게 코스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기타를 치면 성공한다더라. 그런 약간의 불문율이 있어서 대구에 가서 반짝이 옷을 입고 나이트클럽에서 기타를 진짜 막 반짝반짝한 조명에서 네. 연주를 하고 있는데 네. 덕경이 찾아온 거야. 대구 나이트클럽이에요? 대구 나이트클럽에. 네. 그 얘기 좀 해줘봐. 어떤 소문이 났다고? 둘이 헤어지고 나서 나도 내 친구와 헤어지고 나도 혼자 2, 3년간을 혼자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그 당시에 뭐 작곡가로서 뭐 양희은 선배한테도 곡을 드리고 네네. 그렇게 하면서 서로 헤어져 있었는데 네.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나는 이미 그때 이제 곡을 다 써서 시인과 춘장 동화계획이랑 계약을 하고 네. 이제 시인과 춘장 앨범을 내야 되는데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전익원 선배 친구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춘호랑 하면 어떠니? 그러는 거야. 너 춘호가 지금 대구에서 장난이 아니래. 춘호가 나이트클럽에 춘호 기타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춘호가 기타가 유명하다는 거야. 예. 춘호는 내가 너무 잘하니까 원래 춘호 기타를 좋아했고 예, 예.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찾아갔죠. 가서 기타 치는 거 봤는데 그렇지. 파마를 이렇게 그냥 기타는 빨라지 한번. 기타는 좀 이상해 원래. 그죠? 네. 형님 계셔서 아무리 얘기 못하면 원래 그냥 막 얘기하면 기타는 진짜 도라이가 많아. 진짜 도라이가 많아. 그죠? 기타가 제일 진짜 센 도라이가 거. 많아. 그러니까 그게 멋있는 도라이잖아. 근데 이제 만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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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춘호야, 반가워. 그랬더니, 너 만나러 왔다. 그래서, 좋아. 그러고선, 너 나랑 같이 가자, 뭐. 그래서 이제, 좋아. 그러고 이제 숙소를 갔지. 호텔에 갔는데, 네. 좀 제법 비싼 기타였던 것 같아. 케이스를 딱 열고 거기서 악보를 쫙 끝내고, 이런 카펫 보니까 생각난다. 네. 여기에 딱 앉아서 악보를 쭉 펼쳐놓고. 그 시인과 천장 곡 준비된 거를 지금 들려드리는 그 곡들이 다 그렇게 노래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씩 불러주시는 거야. 고양이, 그 다음에 매, 비둘기에게, 풍경, 사랑일기 쫙 듣는데 너무 멋진 거야. 너무 좋다. 근데 이런 얘기는. 음악을 딱 듣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악을 듣는데 그림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감동하고 있는데 반짝이는 벗고 들으셨죠? 반짝이는 전문적인 일을 할 때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는데 너 나랑 팀을 하지 않을래? 라는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아. 그리고 그날로 바로 모든 걸 정리하고 짐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인과 천장 2집에 있는 그 음악은 내가 더하거나 뺀 거 없이 워낙 가지고 있는 음악의 구성을 그렇게 본인이 다 만들었던 거기다가 함춘어를 바른 거구나. 나를 살짝 발랐지. 그러니까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처음 하는 얘기일 텐데 이렇게 좀 뼈대 위에 함춘호의 그 음악적인 색깔을 옷과 사이. 입혀서 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아. 그렇게 그 앨범이 멋있다. 나온 것 같아. 요거까지만 여쭤볼게요. 난 너무 궁금해. 형님은 기타를 그러면 어떻게 잘 치시게 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기타를 처음 만났는데 그냥 기타를 치려고 만났다기보다는 당시 이제 예술학교를 다녔었어. 전공이 성악이었거든. 성악을 전공하니까 이렇게 음악을 하는 친구들의 감성을 이해를 하고 노래를 할 때 반주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반주자도 좋은 반주자를 구해서 하던 그런 시기니까 내가 노래를 하는데 물론 가요를 하지만 반주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주 연습을 내 기준에서는 내가 들었던 내 친구들의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이런 걸 연상하면서 그냥 꼼꼼하게 연습을 했던 거지. 그냥 귀로한 카피예요 다. 귀로한 카피지. 내가 볼 때는 춘호가 대구에 갔을 때 예. 거기에서 몇 년 있었지? 지방에서 한 2년? 2년, 3년 있었지. 그때 집중해서 판 거야. 그러니까 그 그렇죠. 전에는 이런 기타는 아니었어. 그렇죠. 잘 쳤지만 기타리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반주자로서 쟤는 기타를 잘 치는 친구구나. 노래하지만 잘 치네? 이런 정도였고 굉장히 맛있게 기타를 쳤는데 대구에서 낮에 여간방에서 뭐 해요? 밤에나 연습한 거야. 카피를 많이 하지. 근데 그걸 또 선배님도 그때 몇 살이세요 그러면? 나는 내가 몇 살이었지? 나보다 얼마 안 많아. 그래 20대 중반 후반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귀로 알고 그것도 신기한 건가. 그러니까 연주를 얘가 뭐가 그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전 이제 좀 들린다니까요. 50살 돼서. 근데 그 어린
그때는 20대가 늙은이였어요. 나. 그것보다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직관을 무시할 수 춘호랑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돕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항상 선배들이 도와주고. 그러고 보니까 그 형들이 다 그때 생각하면 20대였네.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커 보이지만 애기야 다. 인권 형도 20대였고.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형이 성악 전공하신 거다 잘 몰랐거든요. 아, 몰랐구나.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 그걸 알았어. 알니까 새삼 춘호 형과 노래하면 노래한 사람이 아, 내가 굉장히 편안한 게 있거든. 노래를 들어. 내가 시경이랑 하잖아. 시경이가 노래하는 거를 같이 노래해 주니까 호흡을 듣고 노래를 들어. 연주자로서도 노래를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맞아요.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많은 노래들을 듣고 연습하고 그런 선율들이 속에 있기 때문에 기타 선율적이지. 굉장히 멜로디컬하죠. 한 곡을 지금 타이밍에 더 청해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풍경이에요? 아니면 사랑 얘기 한번 드디어 하모니카가 나오는구만. 셋, 넷.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죽지 위에 젖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광장을 차고 오르는 비둘기들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달려나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나그네의 저 지친 어깨 위에 시장어 위에 엄마 품에서 잠든 아가의 마른 이마 위에 공원길에서 돌아오시는 내 아버지의 주름진 황혼 위에 아무도 없는 땅을 홀로 일구는 친구의 굳센 미소 위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수없이 밟고 지나는 길에 자라는 민들레 잎사귀 위에 가고 오지 않는 아름다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녀의 겨울 밤차 유리창에도 끝도 없이 흘러만 가는 저 사람들의 고독한 뒷모습에 사랑해요
좋습니다. 학경이 얘기하신 진짜 그림이 그려지는. 정말 많이 부르다 보면 감정이 좀 없어지잖아, 사실. 근데 내가 이 노래보다 한번 울컥한 적이 있었는데, 금융위기가 옛날에 와가지고 우리 막 그 실직하고 그럴 때, 그 파고다공원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때 아빠들이 실직을 했는데 가족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아빠 직장 가, 그러고 나와서 그냥 배회하다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거든. 근데 이 노래를 하는데, 이 가사에 아버지 나오잖아. 근데 그 부분을 부르는데, 맞아요. 가슴 뭉클해서 노래하다가 울컥했어. 아니 이거 선배님 몇 살 때 쓰신 거예요? 이게 26살 때인가? 26살이 이런 가사를 써내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떠세요? 곡을 쓰실 때는 좀 일단 골조가 생겨서 슥 뱉고 고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런 편이에요. 아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확 와닿는 것들이 있을 때 쓰게 되죠. 사랑일기도 그 명륜동의 화실에서 동생들하고 지낼 때 네. 그날따라 이제 막 한 잔 마시고 막 티격태격하고 뭐 삶이 뭐니 뭐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다 애들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화실 창문을 열었는데 새벽이 이제 막 밝아오고 첫 차가 부릉부릉하고 시동걸고 그 버스 종점 옆이었는데 노동자 아저씨들이 버스에 막 이렇게 올라타고 그러면서 새들이 막 지저귀는데 담배 연기로 가득하던 그 화실 창문으로 신선한 공기가 확 밀려오는데 내가 그때 어떤 감동에 사로잡혔었어요. 아, 내 삶이 이렇게 이런 새벽처럼 그리고 저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이나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며 거기다 어떤 사랑의 의미들을 이렇게 새겨 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야. 수없이 밟고 지나는 그 길 위에 자라는 민들레 잎사귀라는 가사가 있잖아.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보통 이제 담배 피다가 창문 열었는데 추워 씨 하루 더 피는데 맞아. 근데 하덕기한테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기회는 평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걸 보고 있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아티스트는 그거를 다르게 받아들이면서 뱉어내잖아요. 보통 그냥 우리 똥을 뱉는데 무슨 말씀을? 근데 진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대단한 것 같아. 뭐 다 여기 다 아티스트시지만 뭘 같은 자극을 줬는데 인풋이랑 아웃풋이 다르잖아. 근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중견 가수처럼 돼버렸는데 저는 너무 후배지만 이게 그냥 어떤 한 곡과 어떤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러니까 그 시대와 그 사회 분위기와 그때 사람들이 좋아했던 무언가,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이해가 되면서 전체로 이해되는 느낌이랄까? 그냥 맞아요. 갑자기 이런 곡이 어떻게 나와? 맞아. 근데 선배님의 그때 그 20대 초반의 청춘과 그림을 그리고 힘들고 사회는 저 모양이고 막 그럴 때의 그런 청년의 고민과 그리고 기타 그 포크 음악이 막 힘이 있을 그런 시대를 이해해야지 아는 거지. 그렇지. 맞아. 뭘 사랑이라고 써? 아니 모르지 애기들은. 요즘 세대들이 들으면 그 노래 가사에서도 뭐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녀의 겨울 밤창 유창에도 사랑이라고 쓴다. 그래 상경에서 고생하고 막 그런. 지금 놀러 가나 보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 그때 정말 어렵게 이렇게 하다가 명절 때 어렵게 맞아. 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동생 선물 사가지고 가는 그 소녀의 유리창을 시대를 생각하는 반영하는 아티스트였던 것 같아. 포크 그 당시에 음악이라는 거. 내가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시인과 촌장 이름도 서영은 씨의 단편소설 제목. 그러네요. 그 시인이 그 도시 시인인 거니까. 도시 시인이 아니고 원래는 그냥 시 쓰는 시인인데 함춘호하고 이제 시인과 촌장을 하면서 그때 내가 바꾼 거예요. 일부러 바꾸신. 근데 시인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뭐 시인이라고 그러나 이런 미안함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나는 시인들을 굉장히 흠모했었고 그리고 19살, 20살 요 어간에 그 문학에 어떤 심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미술적인 훈련이 되어 있었으니까 네. 시각적인 가사를 쓰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어떻게 네가 어릴 때 그런 걸 썼니 이런 얘기를 듣곤 하는데 사실 나는 내가 천재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천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지.
그리고 조동진, 김민기, 정태춘 이 세 사람의 선배들이 나한테 준 영향이 너무 크고 나는 음악을 또 듣기도 깊이 있게 안 듣고 그냥 여러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함춘호는 들으면 다 따는데 난 하나도 거의 못 따요. 괜찮아. 잘 그래서 쓰잖아. 함춘호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조합이네. 이 프로그램 나오길 진짜 잘했다 싶은 게 네, 네. 처음 이런 상황의 얘기해 주신 이야기를 거예요? 들어보는 거야. 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그 사랑일기 가사에도 그런 리얼리즘적인 문학적 요소들이 다분히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춘호하고 만들었던 그 2집 앨범이 그런 것들이 좀 집약된 앨범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련되고 멋있는 사람이신 거예요, 선배님이. 아, 너무 좋다. 형 너무 고마워요. 너무. 저는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냥 잘 키운 자식 같지 않아? 지금 넌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다. 우리를 뿌듯하네 하는 매니저가 그래 이번 공연 성공이야. 두 번째 공연 잡아도 되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신영이 컨텐츠를 저도 최근에 많이 볼 거예요. 많이 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있지만 되게 맛있는 집을 찾아서 소개를 해주잖아. 그러면 야 이렇게 맛있는 사람들이 모르면 알려주고 그럼 그런 마음이 행복하잖아. 있어.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좋은 음악을 몰라도 못 듣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인간중의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좋은 음식을 소개하듯이 너무 좋은 음악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맛있어, 이 자리에 맛있어. 나와 있습니다. 맛있어. 나는 내가 시인과 천장이어서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느꼈던 저 기억이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길을 쫙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강남 교보 빌딩에 글이 써져 있는 거야. 딱 봤는데 우리 노래 그 풍경 가사가 쫙 써 있는 거야. 거기 항상 글 써놓잖아요, 거기.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나 그거 본 것 같아. 그거 진짜 이 찡했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았잖아. 네.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가사를 딱 보는 순간 하드기요.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지. 근데 그게 그 시인과 순영의 풍경의 노래 가사란 걸 모르는 분들도 그거를 보고 울컥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로 메시지를 내는 행위, 인간이 너무 많은 일을 하잖아요. 건물을 짓기도 하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뭐 많은데 제 직업군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인 건지 사실은 뭐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작업은 다 쓸쓸하고 외롭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떤 그 가사의 한 글귀가 몇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너무 나한테는 힘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들의 오래된 친구들이 이제 나이들이 우리만큼 같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네네. 옆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제 그 남편이나 부인분을 근데 공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의 옆치기가 시인관천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는 나의 옆치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옆치기가 없는 상황에서 시인관천장의 음악을 들으러 갑니다. 멋진 공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공연을 다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구나. 갑시다 공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형준이 형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선배가 누구한테는 후배고. 그러니까 귀염둥이로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그만큼 신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신나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딴짓을 너무 많이 쓰는가 봐요. 전 노래 말고도 많은 짓을 하기 때문에. 너무 다재다능해서. 그러니까 이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느낌? 나 여기서 이쁨 받는 동생이지? 약간 이런 오늘 너무 행복하고 누가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공동체를 느끼는 느낌이에요, 네. 오늘. 근데 오늘 또 해주신 음악이 너무 맞아요. 또 시경이랑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냥 보통 일반적인 방송, 공중파 방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만나는 모습하고 여기서 만나는 모습은 또 너무 다르고 너무 이게 친하고 제일 본 부드럽고. 모습이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고 긴장했는데 긴장하고 그랬지. 이렇게 시경 씨가 진행하는 게 너무 인간적이고 그냥 막 대해주시면 편안하고 됩니다. 저를 좋았어요. 막 쓰시고 제가 그 일본 행사가 아니었으면 가서 야광봉 팔고 할 건데 저를 그냥 막 쓰시면 돼요. 시경아 이거 해. 이렇게. 마지막 그 그러면 풍경을 셋, 넷.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